자,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제 다 작성이 됐어요. 입력, 그 다음에 부속 서류도 검토를 하고 신고서까지 이제 작성을 해서 결제를 하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직전에 우리가 검토를 하는 그러한 내용들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 작성이 끝나면 실제 우리가 자료를 조회한 수집한 자료와 입력된 자료가 일치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홈택스나 뭐 이런 데서 스크래핑한 결과 홈택스 자료하고 가장 먼저 기준이 되는 게 홈택스에서 볼 수 있는 자료하고 매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거 자체가 틀리면 뭐예요?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홈택스에서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그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합계표상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금액이 있다. 그죠? 그럴 경우에 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금액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죠? 홈택스에서 조회를 해보는 겁니다. 그죠? 부가세 신고할 때는 부가세 신고용 합계표가 산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금액하고 확인을 해볼 근거가 되는 거죠. 매입세 관련된 합계표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합계표상의 금액하고 그 홈택스에서 조회한 합계표상의 그 금액하고 일치하는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고서상에 각종 뭐라고 할까요? 세금계산서 발급분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있다든지 그러한 기재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신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 관련된 데이터들이 원천 데이터를 확인해 가지고 홈택스나 이런 데서 확인이 되는 거죠. 그게 매칭이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대부분 이제 이런 실수는 없어요. 홈택스에서 스크래핑을 해오기 때문에 그 홈택스 자료가 바뀌어가지고 우리 그 프로그램에서 달리 표현이 됐다. 이런 상황들은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22페이지 보면 신고서 검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검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님들이나 혹은 관리자들이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매출 매입 확인할 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홈택스 자료하고 대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종이세금계산서 같은 경우 특히 거래처한테 확인을 요청을 하는 게 인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나면 책임 소재의 문제가 분명히 거래처하고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세금계산서 줬는데 왜 너는 신고를 안 했냐? 네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고를 할 때는 항상 책임을 떠넘겨야 됩니다. 거래처한테. 그러기 위해서는 면피를 하기 위해서는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거래처가 확인을 구체적으로 안 한다고 손 치더라도 종이세금계산서가요 몇 장 거래처가 누구고요 얼마가 요번에 신고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게 이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 속에 당연히 들어가 있긴 하는데 그거를 사인을 받는다든지 인수증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부가세 신고서를 보여주고 거기에다가 확인 도장을 맞는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동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아무래도 확인 그 책임 소재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면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카드 매출 뭐 이런 것들은 홈택스하고 온라인 매출 자료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온라인 매출 자료가 파악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기본 전제는 홈택스 자료에 카드, 그 다음에 판매, 대행 그 자료들하고 그렇게 해서 포스상의 금액을 먼저 확정을 하든지 온라인 매출 자료가 믿을만하다라고 하면 이걸 먼저 확정을 하든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상 우리 가게의 포스 단말기상의 매출을 확정을 하는 게 좀 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관리를 하는 거니까. 자,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과 홈택스 자료하고 확인을 하는 거고요. 임대사업자, 특히 임차인들의 변동이 있다든지 공급, 보증금 변동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수출 명세서 확인을 하는데 홈택스에서 스크래핑 해가지고 하니까 당연히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수출 신고서상에 거래 구분 코드가 11번으로 되어 있느냐, 다른 걸로 되어 있느냐, 그죠? 다른 걸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공급 과세 대상으로 신고를 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 우리 수출 신고 필증상에 11번 거래 구분 코드로 쭉 열거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참조해 가지고 매출이 요번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음 기로 넘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거래 구분 코드를 확인을 해봐라.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받는 경우 뭐 보통은 그 거래처가 내용들을 지출 내역을 보내줄 겁니다. 그게 혹시라도 국세청 거하고 회사에서는 공제 대상으로 표현을 했는데 국세청에서는 불공제 대상으로 제시가 됐다.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거래처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당신은 매입세 공제를 받고 싶어서 매입세 공제 신청을 해서 하지만 나중에 이게 공제 대상이 아닌 걸로 나오면 추징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고정자산 매각했을 때, 유형자산 처분했을 때 매출 계정으로 잘못 분계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처럼 그 홈택스에서 쭉 끌어온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스크래핑 기능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대로 끌고 와서 그냥 마무리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분계가 엉터리로 돼버렸죠. 그죠? 매출로 인식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끌어온 메인 매출 전표에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반대로 고정자산 매입을 그냥 아무 수정 보완하지 않아서 상품이나 원재료로 그냥 그대로 놔두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입 세금 계산서 관련해 가지고는 부가세 대급금만 분계를 하고 수입 원가는 어때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면 된다. 개인들 같은 경우 메인 매출 전표 그 밑에다가 입력을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는다. 부가율 확인, 고정자산 매입이 있다. 뭐 이런 경우에 고정자산과 관련돼서는 부가율이 고정자산은 제외하고 부가율을 판단을 하니까 부가율 자체가 좀 너무 낮게 신고된다든지 이러면 부가율 다음에 소득률이잖아요, 그죠? 평균 소득률이 10%인데 부가율이 10%예요. 그러면 뭐 인건비 넣으면 뭐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확정 신고 기간들을 이야기를 할 때 대충 거래처의 수익 비용, 손익 계산서가 대충은 나옵니다.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을 하면 매출 총 이익이 될 텐데 그게 부가율하고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인건비 뭐 이런 것들. 그러면 그 부가율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거래처다라고 하면 대충 인건비를
그 1년치 뭐 대충 환산을 해가지고 넣어 보면 올해 매출이 뭐 잘 돼서 이익이 너무 많아진다. 이익 많아지면 좋기도 하지만 납세자들은 세금 많이 내는 거를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특히 이제 2기 확정 신고 기간 때는 그런 것들을 1기 확정 때는 아직 2기 신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2기 확정 신고나 뭐 연말쯤 해서는 그런 거래처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매출이 너무 많아진다라고 하면 뭐 매입 자료를 좀 내년 거를 뭐 어떻게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이 좀 2기 확정 신고 때 정도의 연말에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된다. 공제, 불공제 대상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미환급세, 이거 놓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정신고서 마이너스가 있었다라고 하면 예정신고 때는 환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확정신고 때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놓치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은 당연히 확인이 될 거고요. 가산세 적용 여부도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 신고서, 거래처의 신고서를 쭉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425페이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신고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신고가 되는구나 라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작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죠. 마감을 하고 뭐 하다 보면 우리 회사는 이런 것들을 작성을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작성 여부, 선택 여부 해서 작성한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426페이지에 보면 이제 전자 신고하고 납부서 전달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신고하는 과정, 전자 신고하는 과정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 교재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여러분들 기왕에 근무하시는 신규 직원, 초짜 직원이 아니면 이거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도 신고를 안 하신 분들 대상으로 하면 이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435페이지 보면 영세율 첨부 서류 등 전자제출하는 그런 항목이 있어요. 이거는 영세율 첨부 서류를 인보이스나 뭐 이런 것들을 전자 신고를 할 때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서류들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해서, 옛날에는 우편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좋아져서 PDF 파일로 업로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월한 그 첨부 서류 전자 제출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의를 했습니다. 장시간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뭐 제가 강의를 중간중간에 끊어서 요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런 과정들을 취사해서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의 앞날에
그 건승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